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과거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양분됐던 이른바 냉전시대 세계 질서가 이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그리고 신흥 5개의 경제국 브릭스로 나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나토 그리고 러시아 중국의 브릭스가 치열하게 대립하면서 세계 각국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고 더 이상 중립은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항상 어려운 입장에 처해 등거리 외교를 했었는데 이제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 확실히 미국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모습입니다. 조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틀 전에도 브릭스 정상회의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고 또 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세계 질서가 급격히 변화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지금 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G7 또 나토가 회의가 계속 좀 열리고 있는데 이 냉전 시대가 도래했다는 걸 우리가 실감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원래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던 냉전 시대는 이념이 중심이었죠. 그래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그런 이제 대립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이념은 이제 없어졌고요. 뭐 이념이 다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토 국가나 브릭스 국가나 뭐 이념이 다르다고 하긴 그렇고 경제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냉전 시대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중심이 되는 이 나토 북대서양 조약 기구죠. 그래서 대서양을 중심으로 한 북대서양을 중심으로 한 한 축이 있고 러시아와 중국이 핵심인 브릭스. 이쪽은 지역보다는 경제입니다. 신흥5개 경제국이 또 다른 축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양측이 치열한 가입 경쟁을 펼치고 있고요. 세계 각국들을 자기 편으로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 모습. 그래서 세계가 급격히 양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또 요즘 들어서도 양 진영에 진입하는 그런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나요? 늘어나고 있죠. 뭐 모닝 수시간에도 좀 계속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나토 같은 경우 최근에 북유럽 국가들 그동안 나토에 굳이 가입하지 않고 나름대로 중립적인 모습을 보였던 뭐 핀란드라든가 스웨덴의 가입 절차가 개시가 됐고요. 가장 반대하던 나토 회원국이 있죠. 튀르키예가 이제 찬성으로 돌아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핀란드와 스웨덴 가입이 좀 확실해지고 있는 분위기고요.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이 5개 신흥 경제국으로 구성된 브릭스에 최근에 이란과 아르헨티나가 브릭스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고 또 이틀 전에 제가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속속 좀 몸집 부풀리게 나서고 있어요. 어차피 지금 이제 냉전 시대를 맞게 됐고 신냉전 시대를 맞았기 때문에 결국 덩치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토도 지금 확대되고 있고 브릭스도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지역방위 무슨 경제연합 이런 네.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그걸 좀 넘어서서 의미가 조금씩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나토는 이름 그대로 북대서양 조약기구니까 북대서양 지역에 원래 국가들만이 해당이 되는 건데 지금은 북대서양 지역 국가들의 안보는 기본이고 그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죠. 집단 방위 체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브릭스는 경제적으로 근대화가 늦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들이 연합해서 앞서가고 있는 선진국을 추격하자는 그런 의미였는데 이제는 이런 오리지널 개념의 의미가 좀 많이 좀 사라졌다. 미국과 유럽의 한 축이 돼서 혈력을 형성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 쪽에 붙고 싶은 나라는 북대서양 아니라 어디라도 상관없으니까 우리한테 붙어라.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또 미국과 유럽 중심 질서에 반대하는 세력은 브릭스를 중심으로 또 다른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한 축이고 브릭스를 이끄는 중국, 러시아 여기에 인구 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와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또 한 축을 이루고 이렇게 지금 급격히 양강 구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보면은 나토하고 브릭스를 놓고 봤을 때요. 어느 한쪽이 급격히 기울어진다. 한쪽은 아주 세고 한쪽은 약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얼핏 생각하면 아무래도 지난 수백 년간 세계를 지배해왔던 미국과 유럽이 강할 것 같다 하는 느낌은 드는데 네. 이 미국과 유럽 여기에 이제 아무래도 앵글로색스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캐나다라든가 호주라든가 뉴질랜드 이런 국가들이 이제 이 나토 쪽에 가세하고 있고요. 여기에 한국, 일본, 대만, 동북아시아에 있는 아시아 경제 강국들
그리고 중동의 뭐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이 이제 나토 쪽과 같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브릭스는 이제 러시아, 중국, 인도, 브라질 세계적인 대국들이죠. 정말 그 세계 최대 대국들이 힘을 합쳤고요. 여기에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 또 중동 국가들이 가세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만 놓고 보면 아무래도 선진국은 미국, 유럽 쪽이 좀 많을 테니까 그쪽이 더 세 보인다고 할 수 있지만 뭐 군사력만 놓고 보면 러시아, 중국 군사력 막강하고 인도도 군사력 막강하죠. 군사력만 놓고 보면 뭐 미국과 유럽이 앞선다고 하기도 좀 그래요. 물론 미국이 일당백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그렇고 경제력 면에서도 브릭스 국가들의 잠재력, 성장이 좀 굉장히 좀 강하게 일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경제적인 면에서도 따라잡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한참 이 양측의 대립과 경쟁이 치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나토와 브릭스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중립이 허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 러시아, 뭐 브라질 이렇게 나뉘는데 인도까지 어느 한쪽과 친하면 어느 한쪽과는 배척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한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지만 미국과도 친해야 되고 중국과도 친해야 되는 이제 이런 입장에 있는 나라들은 사실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양쪽과 다 친해야 좋은데 근데 그렇게가 안 되는 거죠. 예전에 뭐 스위스가 영세 중립국으로 냉전 시대에 누구 편도 안 들고 독자적인 지위를 유지했는데 또 뭐 북유럽 국가 스웨덴, 핀란드도 비슷했습니다. 근데 이 미소 냉전 시대에는 지정학적으로 이제 소련에 가까운 국가들 입장에서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러나 너무 대놓고 미국 편이 되면 소련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압박이 심할 테니까 미국과 긴밀한 관계 유지하면서도 대놓고 미국 편을 들진 않은 이런 식의 어떤 그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관계를 유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런 중립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토와 브릭스가 분명하게 그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서 이현주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쪽이 확실히 세면 오히려 그게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양쪽 사이에서 그냥 중립을 지켜도 크게 문제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미국 스탠스는 그렇습니다. 나토와 브릭스가 힘이 거의 지금 대등한 관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나토에 서지 않으면 브릭스 쪽에 서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게 지금 미국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많은 나라들이 지금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핀란드나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그런 바탕이 지금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위협을 느끼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역시 미국이 이제는 우리 편이야, 내 편이야, 아니면 내 편 아니면 넌 상대편이야. 이렇게 되니까 결국 그 가라는 나토 쪽으로 많이 좀 기우는 것 같고요. 이란과 아르헨티나 등이 이제 브릭스에 가입하는 것도 이런 이제 미국 중심 질서에서 불이익을 심하게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 막 이러니까 결국 브릭스 쪽에 쓰는 게 그나마 낫겠구나. 미국 쪽에 서기도 힘들고 쓴다고 해도 미국이 이란이 자기들 편에 쓴다고 해도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이스라엘을 대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차원으로 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우린 저쪽에 붙겠다. 이런 식. 그래서 이 세계가 이 지구촌이 급격히 지금 갈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도 이런 분위기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한국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죠. 한국이. 이 세계에서도 아마 가장 지금 힘든 국가가 한국일 겁니다. 맞습니다. 예, 미국이나 중국과 모두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참 둘 사이에서 한쪽만 친하고 한쪽과 원수를 진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한국은 뭐 아시다시피 한국 전쟁 치르면서 미국과 뭐 소위 혈맹 관계라고 해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도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게 미국은 가장 중요한 국가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하고 있고, 근데 한국은 또 지정학적으로는 중국과 이웃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중국의 영향권에 속하는 국가고, 특히 경제적으로 중국이 한국의 제일 교역국입니다. 가장 많이 수출하고 또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가 이제 중국인데,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외교에 중점을 뒀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불만을 가지는 분들도 있었지만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균형을 맞췄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는 확실하게 친미 국가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나토 회의 G7회의 참석했죠. 그 나토는 북서서양 조약기구니까 한국은 나토가 아니지만 나토의 동맹 파트너국으로서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외교 무대에 나섰다고 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연합뉴스 속보 들어온 거 보면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는데
25분 만에 종료가 됐다고 그럽니다. 이 사진을 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가운데 앉아 있고 양옆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모습 보이는데, 글쎄 뭐 통역도 있을 거고 인사말 하고 그럴 텐데 25분이면 제대로 된 정상회담 같지는 않아요. 25분이면 거의 뭐 인사만 하고 헤어진 것 같은 회동이라 그러면은 그냥 인사하고 사진 찍고 뭐 요 정도로 우리가 회동이다라고 그러니까 표현을 한일 하잖아요. 삼국 정상회담이라고 거창하게 붙이긴 했지만 거의 뭐 대화는 거의 없지 않았을까 싶을 만큼 짧은 시간 지금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나름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스페인 마드리드까지 날아갔단 말이에요. 중국과 사이가 나빠질 걸 각오하고 날아갔는데도 지금 미국의 대접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좀 어떻게 보면 좀 그래도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대접을 해주니까 한국은 참 어렵습니다. 미국 쪽에 붙는다고 붙는데도 뭔가 제대로 대접도 못 받는 것 같고, 근데 중국한테는 굉장히 앞으로 이제 많은 시달림을 당할 텐데 이런 거 보면 참 그렇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만큼 이제 앞으로 한국이 이런 어려운 국제 질서를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계의 새로운 냉전, 신냉전은 예전에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던 냉전 시대보다 더 복잡하고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그렇죠. 미소냉전은 네. 미소냉전이라는 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대결이었잖아요. 이념 대결이었기 때문에 전선도 뚜렷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어느 편이고 이런 게 뭐 너무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란이 오히려 적을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뚜렷하니까. 근데 지금은 나토와 브릭스가 중심이 돼서 신냉전이 벌어지는데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예전에 레이건 대통령 때 뭐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표현하고 선악 개념으로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선이고 소련은 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는데, 지금은 사실 이제 선악은 아니잖아요. 뭐 어디는 선이고 어디는 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그건 글쎄요, 아마 공감대를 얻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은 경제적인 이익과 국제사회 헤게모니 다툼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전에는 굳이 나는 선이고 저쪽은 악이야 이렇게 좀 얘기하면서 명분을 세웠는데, 지금은 그런 식의 명분을 세울 수는 없는 상황이 됐고요. 노골적인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지금 시대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우리 편에 붙어라. 안 붙어? 너는 그 중국이랑 러시아 편이네. 이제 이런 식이 되니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대, 중간이 없는 시대를 가는 거죠. 중간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줄타기로 용납치 않는 시대에 힘이 약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또 양쪽과 다 친해야 되는 국가들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입장에 좀 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외교는 철저하게 자국 이익이 목적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외교 행보를 이어갈지 걱정이 되고 궁금하기도 그렇죠. 쉽지 하고 않은 상황이에요. 합니다. 윤석열 네. 대통령이 확실히 좀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이 네. 된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본인도 물론 검사 출신이어서 외교 경험이 없다고는 하지만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참 운이 없긴 없어요.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 이 시기에 외교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걸 옆에서 지켜봐도 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어찌됐건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동맹 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을 해서 일단 확실히 미국과 손을 잡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도 중간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적당하게 균형을 맞추기는 지금 불가능한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되면 이제 동북아시아에서는 한미일 공조로 가는 겁니다. 조금 전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다고 그랬는데 비록 25분 만에 끝났다고는 하지만 열렸고요. 한미일 공조로 이제 중국에 압박하는,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도리 없이 중국과는 이제 맞서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될 텐데, 근데 한일 관계가 전통적으로 좋지 않잖아요. 역사적인 그런 그 식민지 관계도 있었고, 그래서 이 한미일 공조가 과연 잘 될 것이냐. 한국 입장에서 중국과 이제 원수를 지면서 한미일 공조할 만큼 이익이 있는지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살펴야 될 것이고, 기왕에 한미일 공조를 하게 되면 중국으로부터 어느 정도 당할 걸 각오하고 그만큼 또 미국으로부터 얻어내야 되는데 과연 제대로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것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무슨 우리가 미국의 편을 들어주는 게 공짜로 들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미국도 우리가 편을 들어줌으로써 얻는 게 많은데 당연히 한국도 이제 미국으로부터 얻어야 될 텐데 과연 제대로 뭘 얻어낼 수 있을런지 그런 것도 참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미일 공조가 되려면 일본과의 무슨 뭐 위안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해결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위안부 합의 같은 것도 해야 될 겁니다.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면 또 한국 국민들의
정서가 또 그걸 받아들일런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참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한미일 공조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또 우리 한인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상황인 것 같아요. 또 미국을 생각하면 또 이렇게 가야 되고 한국을 생각하면 또 좀 뭔가 좀 또 그렇고 아무튼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